5월 10일 날 이사장님께서 저희 신평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일하시는 실장님들 말씀으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고 하고, 왜 그동안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새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강의라기보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양 기관 간에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 오기 전에 우리 인사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원내의 커플은 어떻게 되고, 공식적인 커플입니다. 부부. 그리고 양 기관 간 커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평원 내부에 약 130명의 그 부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공단과 신평원 간에 또 100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또 젊은 그 직원들이 원주에 많이 상주하는 만큼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 제목을 살짝 좀 마지막에 좀 바꿨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이사장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저희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보건의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건강보험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제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마 이제 인트로덕션은 좀 가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로 저희도 공단에서 어느 범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또 공단 직원들도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신평원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략 장수는 많지만 좀 이렇게 길지 않게 신평원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엔 좀 질문을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충분하게 보건의료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제가 정리한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질문의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이 있었고, 이건 제가 아주 생생한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지난주에 그 서울경제 로타리에 쓴 기사에 밝혔지만, 제가 2004년에 대장암 3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장암 3기 그러면 그 당시 확률로는 5년 생존율이 한 반쯤 50% 약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굉장히 약간 세상이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큰 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모든 사람을 시기의 대상으로 보고 막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집거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하고, 그래서 세상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와도 연락이 되지 않고 딱 직계 가족들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장이었던 인권위 분들도 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찾아지지가 않는 사람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5일이 딱 안 되어서
저를 찾은 유일한 편지가 저에게 날라온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보험료를 딱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사실은 병이 나서 이렇게 칩거를 하지만 보험료를 제가 신고하고 싶지도 않지만 굉장히 한쪽에 걱정이 되는 게 내 보험급여를 계속 못 받으면은 큰일 나는데, 직장도 끊기고 그래서 보험급여를 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에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던져버진 상태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가 막히게 저를 찾아내가지고 당시에 보험료를 한 7만 원 정도를,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의 보험료를 저한테 부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7만 원이라는 돈도 이렇게 매달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의 제기를 할까 하다가 이의 제기를 하면은 왠지 더 부과를 하실 것 같아서 이의 제기를 안 하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찾아냈지?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연락하지 못했는데 공단에서는 제 연락처도 알고 제 재산 상태도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부과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름에 정말 감사를 하는 느낌을 가졌고, 이걸 언젠가는 꼭 한번 공단 직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많은 젊은 직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나한테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느냐 하는 그런 항의를 하는 전화를 받고 계시겠지만, 그 저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그 편지는 제가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유일한 그 라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보험이 한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2004년에 아파서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는 진료비를 계산을 하는 데가 ATM이 이렇게 있어서 자동 시스템으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카드가 있어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ATM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서 당신은 오늘 여기서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접수대로 가라고 그렇게 팝업이 떴습니다. 근데 접수대로 가면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또 항암 치료까지 받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서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뭐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접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왜 내 계산이 이렇게 안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돌려줄 게 있다고, 진료비를 돌려줄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정말 이제 세상하고 단절하고 지냈기 때문에 뉴스도 거의 안 봤고, 근데 왜 돌려주냐 그랬더니 뭐 암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가 내렸다. 그래서 당시에 예약할 때 냈던 그 비용보다 현재 진료 시점에서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줄었으니까 이거를 거슬러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그걸 돌려받았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돈은 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돌려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나중에 신병원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산정특례가 처음 시작된 해였습니다. 2004년 7월에 산정특례가 시작됐죠. 그래서 당시에 산정특례를 했던 기관은 신평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정특례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그때는 나라가 뭔가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게, 물론 이제 이 건강보험 공부도 했던 저였지만 굉장히 나라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그 의미를 좀 젊은 직원들도 계속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 개인적인 그런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건강보험에 감사하는 거는 제가 이제 비교적 활동적이 되어서 국제기구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워킹그룹에서 의장으로 사회를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방은 거의 이 방만한 방에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앉아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 헤드 테이블이 아니라 항상 이쪽 사이드 쪽에 앉아서 그냥 한국 대표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OECD가 파리에 있기 때문에 코리아를 C로 씁니다. 그래서 옆에는 항상 캐나다 사람이 앉고, 중간에는 칠레가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캐나다, 칠레, 코리아 이렇게 앉고는 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제가 처음 그 OECD에 갔을 때는 캐나다 사람은 저를 이제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표는 아예 제가 인사를 해도 받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져서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토론 영어는 좀 할 수 있지만 식당 가서 밥을 시키거나 혹은 어디 아주 캐주얼한 영어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어가 아니라 내용과 통계였습니다. OECD에서 원하는 통계는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산출할 수 있었고,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별로 안 되는 게 별로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 건강보험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대신에 뭐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러한 그런 단어로 문장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건강보험을 전국에 확대를 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해주셨던 그 건강보험 통합 일원화에서 단일 건강보험자가 가지는 위력, 그리고 그 안에서 모이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 협상력,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단시간 내에 그런 모든 의사 결정들을 해왔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답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 국제기구에서 갖는 그런 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에 저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건강보험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감사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풀어가고 싶은 거는 제가 평생에 굉장히 인생의 질문을 몇 가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저에게 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당시에 부끄럽기도 했고, 평생을 바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는 것이 내 평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심평원에서 평가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질 평가를 하게 되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좀 보면 마이크로스코픽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 평가하는데 뭐 지표를 어떻게 만들지, 뭐 통계를 어떻게 산출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받았던 질문이, 그래서 한국 의료의 질은 어떤데?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은사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탁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의료의 질이 어떻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평생을 그거와 함께, 평생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짧지만 한 10년 넘게 계속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쇼킹했고 그 의미를 이해를 전 못했습니다. 이제 OECD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11년에 OECD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의료의 질의 관점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한국의 포컬 포인트로 참석을 했었는데, 딱 그쪽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한국
의료, 뭐 좁게는 한국 건강보험의 적정성 평가의 프레임워크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평가의 프레임워크가 뭐냐? 답을 못했고 심지어 프레임워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이렇게 뿌리 깊은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의료의 질의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에 근거해서 한국 의료의 질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생의 숙제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것이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주제를 바꿔서 그동안 이제 심평원이 2000년 건강보험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제일 오래됐고 중요한 거는 진료비 심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추가된 업무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가감 지급을 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급여를 이제 베네핏 어레인지먼트라고 했죠. 모든 분야에서 급여 결정을 하고 그 가격을 결정을 하고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는 복지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많은 분야에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라는 것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정보가 모이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의료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의 흐름을 보면서 아주 프리미티브한,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관리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수가 기준에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료계와 네트워크가 있는 심평원이 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의사, 그래서 의료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 의료인들은 전부 심평원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과거에는 보건소에 따로 심평원에 따로 했던 거를 이제 전부 통합 일어나 해가지고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보건의료 자원을 저희가 설계하거나 알로케이션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흐름은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의 일부이고, 거기서 좀 나간 것이 그 유통 정보, 의약품과 다른 유통 정보, 그리고 의약품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까지 저는 인프라 관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급여 비용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인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진료비,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이렇게 조사해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잘 안 알려지는 것인데 환자가 이제 그 진료를 받고 나서 내가 낸 진료비가 정말 이게 맞아요?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제대로 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료비 신청, 진료비 확인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은 사실 뭐 기본적인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 그 국제 협력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뭐 시스템 수출을 했다 이런 그런 수식어가 붙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수출이라기보다는 국제 협력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 정도라고 저는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졸리기 시작하실 텐데요. 수치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진료비, 심사 결정분이라고 해서 진료비 관리인데 건강보험 통계하고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저희가 하는 거에는 심사 결정하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 수치는 좀 다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심평원이 관리하는 거는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를 하지만 이 정영선 교수님이랑 이렇게 파트에서 내시는 경상의료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심평원이 관리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더하기 반대로 좋게 해석하면 심평원이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더 급상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심사 규모는 건보 지출보다는 좀 많아서 한 97조 정도를 2019년에 심사 대상 액수였습니다. 이제 100조에 이르는 돈을 심사를 했고 모든 통계가 20년이 되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20년 통계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원급이 한 16조, 약국, 상급 종합병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의원이 제일 많아 보이지만 더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성 평가입니다. 2000년에 처음 법이 바뀌면서 제가 2006년에 심평원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과연 적정성 평가가 뭐냐, 이 데피니션이 뭐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결국은 그게 의료의 질 평가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도 적정성 평가가 의료의 질이다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설파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의 질 평가라는데 크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적정성 평가의 확대 현황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가장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항목의 확대입니다. 이것도 항목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튼 적정성 평가는 꾸준히 확대가 돼서 2020년에는 없어진 것도 있지만 35개 항목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진료비 커버되는 진료비까지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그게 자기적인 통계가 돼서 저희는 지금은 항목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도 평가를 하니까 평가 한쪽은 좋아진다 하는 거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로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같은 것이 2002년에 73%였는데 38%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의약분업하면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적정성 평가로 인한 그 감소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망률도 뇌졸중 사망률도 많이 감소를 했고 예방적 항생제 피부 이제 이 얘기는 예방적 항생제를 쓸 때에도 딱 시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돼서 한번 개선되면 도로 나빠지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슨 코딩의 문제 이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한번 이제 평가를 시작하면 의료계의 그 프랙티스 패턴이 바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법상 저희는 공개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에 주로 공개를 했지만 지금은 또 온 국민이 모바일 시대가 돼서 모바일에서 확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는 저도 누가 어느 병원이 좋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세자면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공공의료기관이나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평균이 높고 특히 편차가 적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제공하는 건 공단하고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여 결정하고 가격 관리하는 것도 항목수로 한다 그러면 지금 약제는 이제 지금 치료 재료가 전체 3만 개 중에서 한 3천 개 한 10% 정도 비급여로 남아 있지만 지금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하면 이런 것도 한 올해나 다음 해쯤 되면은 전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새로 생기는 비급여가 문제인데 그 새로 생기는 비급여는 의학적인 비급여라고 보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의 비급여가 많아서 국민들의 부담이 좀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한 4조 정도 의료비를 경감했다고, 즉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아마 저희보다는 공단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특히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의 그 보장률은 한 80%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책 목표는 달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원급이나 의료 수준이 낮을수록 보장률은 더 오히려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공단하고 심평원이 함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현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비급여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이제 고민해왔지만, 초반에 시작했던 거는 가격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좀 공개를 하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의원급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에서 매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의협에서 많이 반대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지만,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1년에 한 40분 정도 할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의료기관당 한 12개 항목만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의료계에서 조금만 협조하면은 비급여 진료 비용, 그러니까 진료비 가격 공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우리끼리 용어로 말하면 의료기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좀 전선이 넓게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자원 관리를 하는 거는, 물론 자원을 저희가 수급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그때 이사장님께서도 코팜, 그래서 의료 자원 계획,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했지만, 지금 그것이 사실 의료 자원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뭐 의미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워낙 민간 의료기관들이 많아서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자원의 흐름이라도 관리한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제 심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료하는 의사가 외국을 간다 그러면 출입국관리국에서 저희에게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행위료를 청구하게 되면 자동 삭감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자원 신고를 각 지자체 보건소에다 하게 됐는데, 의료기관들로부터 이게 양쪽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항상 안 맞는다, 그래서 통합 일어나 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자원 신고 포털로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심평원에 양쪽으로 다 가게 이렇게 바꾼 지가 이제 한참 됐습니다. 요양기관 수는 워낙 많은 것들, 그다음에 병상 수도 많지만 병원 수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항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의 병원들이 많아서 항상 의료의 질이라든가 진료 패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사장님께서는 늘 강조하시지만, 이렇게 통계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유통 정보는 저희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UR이고 하나는 의약품 유통 정보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통 정보 관리는 이제 수입이나 생산부터 투입까지는 안 되지만 마지막 파이널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까지 가는 그 정보가 전부 트래킹이 돼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재료와 관련된 것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지만, 의약품 유통 관리는 심평원이 하고 있어서 매우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DUR입니다. 생각보다 DUR을 활용한 이 DUR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기여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아마 공단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DUR은 심사나 심사와는 달리 의료기관이나 혹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를 할 때에 즉시로 리얼타임으로 그 정보가 트랜잭션이 돼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딱 알람이 뜨는 그런
제도 맞아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는 처음에 이거를 국가 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좀 미쳤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될까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복 처방하게 되면 딱 이제 알람이 떠서 중복 처방 안 하게 하고 결국 그걸 저희가 어디에 활용을 했냐면 해외 여행 정보 메르스 때 그걸 개발을 해서 중동 갔다 오는 사람의 정보는 DUR 창에 띄워서 이 사람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메르스를 의심해라 이렇게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에 이 코로나 국면에서 아주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그 작년 초반에 3월달 이럴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준이 바뀌는 정보를 DUR의 알람창으로 띄우고 있는데 또 너무 많은 정보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TMI라고 해서 또 이렇게 DUR 꺼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코로나 국면이 되면서 DUR의 활용량이 사용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이 DUR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헌혈 경우에도 헌혈 부적격자 무슨 약을 먹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협력은 뭐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 바레인에 뭐 수출했다 이런 것이 항상 저희 경영 평가할 때 한 꼭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바레인과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단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평원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라와는 언제든지 협력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직접 오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되면서 더 국제협력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심평원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사회적인 요구는 건강보험, 나아가서는 저희가 심평원이 건강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의료보장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의료 공급자의 행태를 바꾸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요구인데 그게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심사, 적정성 평가, 그다음에 급여 기준 지원 업무, 그다음에 인프라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이 로쿠스 오브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그 행위를 바꾸거나 정책의 포커스는 대상이 결국 의료기관이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린 너무 당연해서 그럼 의료기관 말고 다른 데가 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캐나다 같으면 통계 산출을 의료기관 단위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의료 지역 단위로 주 단위로 통계 생산을 해서 주지사에게 계속 알려주고 당신네 주의 의료의 질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덴마크도 물론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의료기관만 들들들들 볶고 다른 일은 양쪽 다 거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좀 주제를 바꿔서 한국 보건의료의 성과가 어떠냐? 아까 제가 처음 받았던 질문, 한국 의료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놀랐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의료의 질 관점에서 한국 정책을 리뷰할 때 그 OECD에서 제공한 그 보건의료의 질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설계, 투입 요소가 어떤지, 의료 체계의 모니터링 및 진료 표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질향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라는 걸 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질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서 굉장히 강조한 게 1차 의료였고 이 성과 향상을 위해서 당신네들은 1차 의료의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냐? 1차 의료의의 질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답을 쓰다 보니까 저희는 의료의 질 측정, 여기는 굉장히 잘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과 의료 제공에 대한 성과 지불 제도를 아주 초기 단계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때여가지고 그것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QI를 한다고 하는데 QI를 하기 위한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를 위한 프로그램 사례를 개선하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한국 1차 의료의 데피니션이 뭐고 한국 1차 의료의 모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로쿠스 오브 인터벤션이 이렇게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주정부나 혹은 강원도에다가 이걸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강원도가 도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너무 민간에 디펜던트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민간에 디펜던트하다는 것이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 디펜던트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많은 질 향상 혹은 성과 향상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정책 수단들이 우리나라에선 잘 작동하지 않고 고려조차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문제라고 처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그러면은 물어본 게 니네들의 의료의 질의 프레임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각 나라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세계 병원 협회에서도 좋은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성과를 잘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연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병원의 좋은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적성성 평가의 프레임워크를 그닥 만들 생각을 별로 안 했다라는 것, 어디에도 프레임워크가 별로 그렇게 프레임워크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저를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프레임워크지 다른 나라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제가 친숙한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헬스케어 니드도 1차 예방, 그다음에 게팅 베터는 이건 어큐트 케어를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어큐트 케어를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거는 living with illness 혹은 disability 그래서 장기 요양에 해당하는 부분, coping with end of life는 완화 의료에 해당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질병의 전 사이클에 대한 것이 왼쪽에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헬스 시스템 퍼포먼스에 대한 디멘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좁은 의미가 클리니컬 이펙티브니스고 그다음에 환자 안전 그다음에 요즘 외국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페이션트 센터드니스 혹은 피플 센터드니스 그다음에 액세시빌리티, 코스트, 익스펜디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하고는 직접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을 좌우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헬스케어 이외의 것들인데 헬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측정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에퀴티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이가 날 때, 예를 들면 지역이라든가 성이라든가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런 성과들이 차이가 날 때에 에퀴티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피션시는 이런 것들, 이펙티브니스나 세이프티가 들어가는 코스트에 비해서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들을 에피션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은 옛날에 WHO에서 만든 그 보건의료 체계 요소처럼 헬스 시스템 디자인이 이렇게 인풋이 가해지면 이런 것들과 함께 헬스 시스템과 넌 헬스케어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와 함께 만나서 결국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다 하는 그런 그런 모델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의료의 질이 어떤가? 급성기 질환은 여기 보면
화혈성 뇌졸중이 초기 단계에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 4등에서 지금은 거의 1, 2등을 하고 있고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성기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이 아니라 초반에 응급실로 온 환자들이 30일 이후에 얼마나 살아나느냐 하는 건데 좋은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 5년 생존율도 처음에는 한 이렇게 OECD보다는 높지만 중간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거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계속 부동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 계속 또 좋아지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유방암은 안 좋다가 OECD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한국의 유방암이 유독 젊은 사람에게 아주 초반에 아주 이렇게 전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질병의 패턴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좋아지고 있고 유방암도 그렇게 이제 악조건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하는 진료들이죠. 통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클리니컬 하는 그런 감각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차 의료에서 이제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해 정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추이를 보면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차 의료에서 문제가 되는데 당뇨병 입원율, 이 당뇨병의 입원율이라는 건 당뇨로 입원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입원을 했든지 당뇨 관리를 외래에서 잘못해서 입원을 한 거죠. 당뇨병 입원율이 죄송합니다. 꼴찌에서 올라가는데 27개국에서 25위, 이거는 꼴찌란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순위는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1차 의료가 약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각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항생제 처방량, 이거는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성으로 가면 이거는 평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 지표를 겨우 내고 환자 중심성 지표도 겨우 내지만 이거는 환자 안전 지표는 정말 면피성으로 내는 거, 자료를 내는 거고 의료기관 단위로는 환자 안전을 제대로 측정조차 못하고 있고 환자 중심성은 그나마 환자 경험 평가로 종합병원부터 확대를 했지만 외국에서 확대되는 거에 비하면 저희는 턱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환자 중심성이 환자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상적인 효과도 이제 무슨 사망률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입원하고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딱 퇴원을 하면은 진료비 그 청구 영수증보다 이제 그런 나라들은 유럽의 나라들은 청구서가 나중에 날라오는데 청구서보다 먼저 오는 게 환자 경험 설문지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환자 안전 문제도 의료기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입원했을 때 무슨 수혈이나 혹은 뭐 다른 환자 안전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급성기 진료는 그래도 좋은 가운데 좋아지고 있고 1차 의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1차 의료 약제 처방은 이렇게 높습니다. 암 진료 다 좋죠. 여기서 암 진료라는 거는 롱텀이 아니라 특히 급성기를 얘기하는데 암 진료 다 좋습니다. 정신과는 이게 통계가 이렇게 잡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외적으로 높은 뭐 자살률이라든가 혹은 입원 기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환자 경험은 요거는 자료원이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그 조사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는 좋게 나왔지만 저는 이 자료는 그닥 전체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프레임워크의 이펙티브니스, 그러니까 임상적 효과성이 맨 왼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션트 세이프티가 있었고,
리스판시브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으로 넘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면 의료인 접근성은 우리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의료 그 1인 내원 일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인 접근성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의료인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은 굉장히 높죠. 기현상입니다. 의료기관은 항상 이렇게 높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일본은 이제 항상 우리가 총 병상수가 인구 대비 병상수가 일본에 이어서 여기 독일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초반에 계속 통계를 내곤 하면은 초반에 낼 때는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기간도 2등입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병상수 감축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곧 뒤집힐 겁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대단히 높은데 의사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면서 병상수가 느는 나라는 아마 급성기 병상수가 느는 나라는 거의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구수 추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또 노인 인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병상수 증가는 지금 한 20년 만에 3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병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지 않는 것은 딱히 관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만 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늘고 있습니다. 평균 재원 일수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건의료 인력은 이거는 이제 의사 수, 간호사 수 전부 합해서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의료기관 의료 장비인데 장비도 인구 1인당 MRI 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감마나이프 이런 하이엔드한 테크놀로지는 높은 가운데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양을 의사보다는 다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공통의 문제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율은 딱 법에 박혀 있어서 8%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율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6.86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의료비 증가율은 이렇게 스티피화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진료비를 낮춰라가 아니라 그 돈을 많이 쓰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돈값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건강보험에게 딱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돈을 안 쓰겠다가 아니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상승하는데 과연 그것으로서 국민들은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을 머지않아서 건강보험권이 곧 받게 될 거라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이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GDP 대비 의료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증가율은 차이가 이거를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군계 일학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진료비 보면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많고 그 중에서 진료 행위료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수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행위료가 계속 높아지고 그런데 무시 못할 것이 치료 재료대가 계속 7.2%로 높아지고 기본 진료료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 진료료 5.4%, 약품비는 전체를 보면은 4.7%밖에 안 되지만 외국을 보시면 약품비의 증가율은 비교 가능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혈우병 환자들이 저희 심평원 앞에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번에 한번 그 고가의 하도 요즘 고가의 약품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가 약제 대상 환자는 한 0.02%인데 약제비 청구 금액은 한 2.9%에 해당합니다. 물론 고가 약제라는 것이 정의상 액수 대비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 약제라는 것이 이건 다음 얘기지만 고가 약제 제가 빼먹었네요. 고가 약제라는 것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이 킴리아 무슨 스핀라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핀라자는 첫 해에는 5억이 들고 그 두 번째 해부터는 한 2억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연 성과 향상, 그 사람의 기능이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의 기능이 좋아질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디스트로피 환자들인데, 그럼 또 다른 약제, 그러면 무슨 각종 암에는 항암제가 새로 개선이 되는데 그런 약제들로 인한 추가 생존율, 생존 기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만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물론 요양병원이 제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증가율이 중요한데 2배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일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1차 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1차 의료는 과거에는 WHO만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복합질환의 시대에 1차 의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1차 의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알로케이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을 보면은 의원의 증가율이 제일 낮은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효과는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산출을 해본 적이 있느냐?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럼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고민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형평성을 얘기하면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평균 이거는 병원 하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 쭉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지표의 분포입니다. 이 점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은 좋은데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격차가 커도 프랑스 같으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을 하는 기관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분포가 쫙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병원부터 해서 정말 잘하는 병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된 적은 없지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간 격차 혹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좁은 의미의 임상적인 질에서는 물론 건강 수준이 향상을 하고 있고 급성기 의료나 암 관련 의료의 질은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 간 편차는 여전히 크다. 그다음에 1차 의료는 노력 대비 성과가 매우 미미하고 이분 노력도 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임상적인 질 중에서도 환자 안전이나 환자 경험 같은 것들은 아예 평가되지도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1차 의료 또 정신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평가가 더 개선되어야 할 평가를 확대해야 할 영역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결론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세시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관 접근성은 높은데 여전히 의료 취약지가 있고
미충족 의료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만 환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 뭐 1차 예방이라든가 건강증진 같은 것들은 아예 제공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가 장비,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균형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트와 익스펜디처는 뭐 공단에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의료비가 굉장히 아직은 OECD 대비 낮은 의료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로 볼 때는 곧 우리도 의료비 문제에 닥칠 거고 그 문제는 우리에겐 그동안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느냐 하는 그런 압박이 곧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이든 질이든 이런 것에 대한 성과가 의료기관 단위 성과만 우리가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의 개선 기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적인 의료기관의 그러니까 좀 천박하게 말하면 의료기관만 딜이 쪼아가지고는 얻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이거는 어떤 플라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의료기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질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만으로는 개별 기관의 진료비 지출도 또 질 향상도 충분치 않다. 그리고 전체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여전히 노력해야 할 영역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프레임워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 임상적 효과성 중에서 급성기 진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장기 요양 쪽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저는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써놨지 거의 안 보고 있고 이 완화 의료에 대해서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영역도 이쪽은 좀 보고 있지만 1차 의료에서의 환자 안전 이런 것들은 터치도 안 하고 있죠. 물론 환자 중심성은 아직 이제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다가 서비스를 의뢰해도 그 다음에 딱 이렇게 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저는 모든 시장을 쿠팡으로 보고 있는데 쿠팡은 할 때마다 이번 배달이 어땠는지 평가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과연 우리는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느냐?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빌리티 측면에서도 액세서빌리티를 고민을 어디선가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여전히 액세서빌리티 측면에서는 깊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료기관에 많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액세서빌리티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니드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 액세서빌리티 같은 거는 의료기관을 아무리 쪼아봤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정책은 기승전 수가죠. 수가라는 것도 결국은 개별 의료인들을 움직이는 기전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움직이려면 수가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죠. 코스트하고 익스펜디처도 여전히 보고는 있지만 저희 심사 방식에서는 이런 코스트와 익스펜디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저는 기존의 심사평가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제 새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기존의 것을 잘하고 있던 것을 이제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액세서빌리티를 높이고 거시적인 의미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리소스 알로케이션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가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로커스 오브 인터벤션이 의료기관에게만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은 공공성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움직이는 거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상대가치 그렇게 바꾸는 것밖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별로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제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하는 나라가 공공의 오너십을 갖게 되면 시키면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환자 중심성을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가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사 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맨날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 체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핵심을 말씀을 뒤부터 드리자면 심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과거에는 심사는 단순히 이게 정산 기능이 강했습니다. 과거에 진료비가 이렇게 늘지 않았고 건강보험이 많지 않았을 때 건강보험은 제3자 지불 방식에서 정산을 하는 기능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가가 정말 제대로 청구됐는지 급여 기준에 그 좁은 의미의 급여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봤다면 그래서 비용만 봤습니다. 그것도 비용도 낮은 것은 안 보고 주로 높은 것만 봤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성과 향상을 향해서는 비용과 질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 단위도 과거에는 청구 건 단위를 봤습니다. 근데 청구 건 단위를 봐도 청구 건이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건 단위로만 이 조정을 해가지고는 진료비 통제 자체도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사 단위도 의료기관 단위로 데이터를 결합해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럼 자, 이게 뭐냐? 과거에는 심사라는 것이 진료의 양에 대해서 이 페이먼트가 적정한지만 보고 그것만 하는 거라면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자 하는 거는 pay for performance,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더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이 성과 전체가 건강보험 그 거시적인 의미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권고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이미 그 한국을 들여다본 OECD에서 권고를 한 것 중에 가장 레디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1차 의료가 너무 약하다. 자원 배분도 약하고 지금과 같은 이 상대 가치와 환산 지수만 가지고는 고혈압, 당뇨병을 잘 보는 많이 잘 보는 의료기관들이 가장 수입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환산 지수를 이제 이 상대 가치 높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병원에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고혈압, 당뇨만 높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기관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의료에 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단의 이 지출에서 아예 예산 기능을 도입을 해서 결국 우리가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처럼 수가하고 상대가치하고 환산지수하고 그런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나아가서 과연 우리 전체가 의료비 이제 100조 시대를 맞아서 100조를 어디에 투입을 하면 건강보험이 성과가 향상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이제 바로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pay for quantity가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지금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개별 의료기관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이제 잘하는 기관이 돈을 그래도 좀 더 받는 것이 pay for performance라면 거시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책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 돈이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 혹은 밸류 베이스드 퍼추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그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의 확충인데 우리나라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민간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제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병상 수로 하면 90%가 넘고 병원 수로 하면 95%가 넘는 기관들이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물론 오너십에 의한 공공성도 확충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게 거버넌스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소유 주체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가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였다면 최근에 굉장히 기능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건의료, 그래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국민이 되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오너십에 의한 공공성도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라야지 공공성이 될 겁니다. 요즘 그래도 병원들이 무슨 중심병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복지부에서 가는 거나 건강보험에서 가는 게 아니라 과기부에서 가고 교육부에서 가다 보니까 큰 병원들은 우리 쪽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쪽 부처 말을 듣게 되겠죠. 결국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병원, 공공의료의 복리에 증진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공공성, 거버넌스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의료 강화도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열심히 보고 그 환자들에게 열심히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가 방식이 아닌 좀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의 지불이 보장이 된다면 그거는 1차 의료의 소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들은 1차 의료로서 공공성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죠. 굉장히 일부의 의료기관들에서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의 기존의 시범사업, 수가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보장성 강화가 어느 정도 이룩되게 되면 이제 전체 성과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심평원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공공보건의료 그러면 심사평가원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동안에 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노력이었고 그 공공성 중에서는 심사도 있었고 평가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급여 기준을 만드는 것도 이 자기 맘대로 for profit으로 막 프랙티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감염병 이런 국가 재난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은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보건 그러니까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병원들에게 충분히 더 투자할 아마 지불 의사가 생겼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확실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만은 아니고 이제 심평원의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 중심성 이야기인데 다른 분야의 거버넌스에 비해서 의료 분야의 거버넌스가 어느 나라든지 환자 중심성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WHO에서 근무하고 이제 OECD에서 만난 분 중에서 아마 이제 많은 분이 아시는 피터 드러커와 함께 세계 3대 경영학자로 알려진 마이클 포터 박사, 굉장히 첨단 자본주의 경영학을 이렇게 일구어 오신 분이죠. 그분이 지금 남은 생애를 투입하는 부분이 보건의료 성과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컨소시엄 오브 헬스 아웃컴 메저먼트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 치료다라는 사이클을 쫙 그려놓고선 그거를 전부 다 평가를 하되 모든 평가에는 환자가 리포트하는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ment에서 PROMS라는 것이 전부 다 추가가 되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환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치 있는 의료가 아니다라는 기치를 들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건의료 영역의 아웃컴 메저먼트인데 경영학자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입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곧 우리나라에서도 100조의 돈을 쓰면서 환자들이 과연 만족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그런 경영학자가 생길 거고 소비자 단체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환자 경험 평가가 시급하지만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알로케이션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시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1조의 돈을 스피라자에 쓸 것인지 아니면 물리치료에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것이 아마 곧 닥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분은 젊은 분들이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쓰는 분들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곧 사회적 갈등의 하나의 그 중심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환자 혹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마 곧 굉장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만큼이나 문제가 될 날이 그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평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코로나 대응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원에서 우리가 한 일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지금 이제 그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자 수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지, 그 다음에 위기를 겪은 의료기관이 어떻게 다시 기능을 빨리 정상화할지, 그 다음에 병원의 여력이 부족한데 다른 중증 질환자가 무슨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환자가 혹시 거리에 방치되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력, 회복력 혹은 대응력, 그래서 레질리언스, 프리페어드니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레질리언스, 프리페어드니스 이런 것들은 로우 인컴 컨트리들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진국들이 더 중요한 화두로 이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레질리언트하고 얼마나 프리페어드된 사회인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사실은 제가 국제기구에서 잘난 척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니?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카운트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은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냐? 그러면 항상 세 개의 통계를 냅니다. 하나는 질병관리센터에서 내고, 하나는 어디죠? 대학 존스 홉킨스에서 하나 내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 말고 그냥 통계국에서 냅니다. 셋 중에 어디쯤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국민이 마지막 자리까지 얼마나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카운트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받는 거는 한국이 희라가 심평원 외국 한국 사람에게 알려진 심평원보다 외국 전문가들의 희라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희라가 바쁘겠지, 너 바쁘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물론 데이터 활용 능력에서 굉장히 우리는 레질리언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건강보험이 있는 거죠. 질병 이렇게 남의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병청이 정말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건강보험이라는 그 시스템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이 리질리언트하고 프리페어드한 헬스케어의 기본으로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우리로 말하면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에 이 많은 병상을 가지고 중환자실을 항상 이렇게 구걸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어떤 취약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value based payment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은 좋은 병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권에서도 그렇고 공단에서도 그렇고 심평원에서도 그렇고 좋은 1차 의료기관은, 좋은 클리닉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좋은 병원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좋은 대학병원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질문,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기관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에게는 수가 단위로 매번 이게 뭐 고혈압, 당뇨 하면 수가를 얼마 해야 되느냐, 뭐 한산지수 어떻게 되고 상대가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과연 좋은 요양병원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질문은 아직 던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받았던 제 질문, 한국 의료의 질이 어떤가 하는 질문에 나름대로 이제 답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좋은 퍼포먼스를 하는 의료기관, 의료체계, 지역의료체계, 또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고, 그 질문이 원주 지역사회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